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의 소름 끼치고 기막힌 이혼 사건에 대해 얘기해 드리려 합니다. 제 전 남편은 주점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남편은 큰 키에 남자답고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졌는데 성격이 호탕했습니다. 엄청 활발하고 지인들도 많고 저는 다소 내성적인 편이다 보니 저와 다른 그런 모습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와의 연애는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또 주변 지인들에게 워낙 잘하고 의리도 있는 편이다 보니 제 남편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민수 씨 같은 남자 없다, 정은이는 좋겠다 라며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남편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누구든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저와 활발하고 활기가 넘치는 남편.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줄 수 있는 한 쌍의 완벽한 부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정작 내게는 좋은 남편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원래 결혼을 하고 나면 배우자가 1순위가 되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아내가 된 순간부터 남편의 세상에서 제 순위는 끝도 없이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전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남편에게 중요한 건 가게와 친구들, 그리고 매일 밤 이어지는 술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맞이하는 첫 번째 남편의 생일날이 기억나네요. 퇴근하자마자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리가 서툴러서 오래 걸렸지만 맛있게 만들고 싶어 갖은 노력을 했죠. 2시간 넘게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음식을 만들고 예쁜 그릇에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같이 사온 케이크도 냉장고에 잘 있는지 확인하고요. 혹시나 늦을까봐 가게로 전화했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가게는 직원들한테 맡기고 8시까지 칼같이 들어간다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저는 괜히 기분까지 내고 싶어서 집이지만 원피스까지 갈아입고 화장도 좀 고쳤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기다렸는데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넘어가고 전화를 했더니 가게 바로 앞에서 나왔다고 금방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식은 음식을 다시 데우고 기다렸는데 또 안 오는 겁니다. 또 1시간이 지나갔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금방 온다는 사람이 안 오니까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혹시 오는 길에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일이 좀 생겼다며 늦게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 기다리지 말라는 문자 하나만 딱 남기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새벽 3시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일단 술에 많이 취해서 냅두고 다음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게에 오래된 단골 손님이 있는데 그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갓집에 갔대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무리 단골 손님이라지만 손님 상갓집까지 가나요? 게다가 자기 생일이라고 제가 생일상 다 준비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온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갑자기 상갓집이라니. 상갓집에 갔다는 게 믿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맞다고 해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졌고 남편은 미안하다며 저를 달랬지만 별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삐졌으니 적당히 대충 달래자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만 진짜로 상갓집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는 남편의 친구가 SNS에 남편 생일 파티한 걸 올렸거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를 하겠다고 말하던지 아니면 친구들하고는 나중에 하고 그날은 와이프인 저랑 생일을 하던지
보통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거짓말하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친구들과 파티를 즐겼던 거예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자 놀랍더라고요. 그 생일 사건 이후 남편의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일을 안 하고 친구들하고 보냈다는 그 자체도 화가 나고 어이가 없지만 그보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 했다는 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사람을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남편의 행동들이 의심스러워지고 그 사람의 진실성마저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는 자주 다투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착하고 쿨한 줄 알아서 결혼도 했는데 사실은 집착이 심하고 의심병이 있는 것 같다며 저를 질책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거짓말 좋아하고 밖으로 놔두는 성격인지 몰랐다고 힐난했고요. 그러면서 남편과 저의 사이는 빠르게 삐걱거렸죠. 그러던 중 남편의 대출 연장을 위해 서류들을 챙기다가 우연히 남편의 주거래 통장 거래 내역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거기에 매달 60만 원이라는 돈을 김지영이라는 낯선 이름의 여자에게 송금을 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론 김지영이라는 사람은 집주인도 아니었고 가게 관련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직원도 아니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김지영 이 여자가 누구야? 당신 바람피워? 남의 통장을 왜 뒤져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발뺌한 생각 말라고 똑바로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제가 계속 다그치자 남편은 결국 실토를 했죠. 사실은 남편은 기함할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야, 진짜 미안해. 내가 말 못한 게 있는데 사실 전에 같이 살던 여자야. 살던 여자라니? 그게 뭔 소리야? 당신 결혼했었어? 결혼까진 아니야. 혼인신고도 안 했어. 그냥 1년 정도 같이 살았던 여잔데 사실 애가 있어서. 애가 있다고? 저는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저한테는 전혀 말한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과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김지영이라는 여자와 1년 동거를 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아이가 있었고 그 양육비라는 거예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빌고 또 빌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속이나요? 저는 미쳤냐고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했는데 남편은 싹싹 빌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근데 진짜 이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서 그랬어. 양육비 말고는 아예 연락도 안 해. 아이도 안 봐. 그 여자도 다른 남자랑 재혼했어. 그래도 나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는 건데 사실상 애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진짜 남남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말 못한 거야. 저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속일 수가 있나 싶고 진짜 사기꾼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이혼하겠다고 말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숨기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필사적으로 빌었고 제가 싫다면 술자리도 다 끊어내고 일만 하며 저만 보며 살겠답니다. 저 없으면 안 된다고 싹싹 비는데 사실 저도 결혼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혼을 한다는 게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도 이혼까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제 스스로 합리화까지 했습니다. 이미 그 여자랑은 끝난 사이고 또 최소한의 책임감으로 양육비는 보내는 것뿐이라고 하니까 그냥 모른 채 할까라고요. 그렇게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바보처럼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그렇지 한 번 금이 간 신뢰는 절대 쉽게 회복되지 않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잘했고 예전처럼 술 약속도 잘 안 잡고 노력한 듯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연기처럼 느껴지고 소름이 끼쳤거든요. 마음 한구석의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죠. 혹시 전처랑 아직도 만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니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이 들었죠. 잠 못 이루던 어느 새벽, 저는 고민 끝에 잠든 남편의 휴대폰에 손을 댔습니다. 제가 본 건 통화 기록과 카톡이었는데요. 연락 기록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카톡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엉뚱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전처가 아니라 아예 다른 여자랑의 외도를 발견했거든요. 상대 여자의 프로필명은 제이라고 되어 있었고 프로필 사진은 집의 한 구석을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그냥 대충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둔 것 같았는데 느낌상 본 계정이 아니라 추가 계정 같았습니다. 요즘은 카톡에도 비밀 추가 계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여자도 그런 것 같았죠. 어쨌든 그 프로필 사진을 자세히 봤는데 막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좀 독특한 디자인의 컵이 작게 찍혀 있더라고요. 이 여자 집인가 싶었죠. 어쨌든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을 열어봤는데 경악했습니다. 자기야, 보고 싶어 죽겠어. 오늘도 가게야? 조금만 참아. 끝나고 갈게. 나도 보고 싶어. 올 때 아이스크림 사와. 알았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갈게. 자세히 적을 순 없지만 그 밑으로 불륜 커플이 할 만한 각종 음담 패설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전처와 아이 문제로 저를 기만했던 것도 모자라 버젓이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는데 숨이 턱 막히고 이건 정말 끝이다 싶더라고요. 그 충격이 너무 컸기에 다음날 저는 심한 몸살이 왔습니다. 일도 못 나가고 방에서 끙끙댔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놈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속으로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누워있다 보니 제 친한 친구였던 연정이가 한달음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연정이는 저하고는 20살 때 국비지원 학원을 다니다가 친해진 사이였어요. 나이도 동갑이고 사는 곳도 가까워서 단박에 친해졌는데 연정이는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었다가 2년 만에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극심한 시댁 갈등 및 남편의 폭력성으로 헤어졌다고 했고 결혼이라면 진절머리 난다고 했던 친구였죠. 어쨌든 연정이와 카톡을 하다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있다고 했고 연정이가 죽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정은아,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 됐다. 그런데 연정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연정이는 왜 그러냐고 했고 저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연정이에게 말을 했어요. 전처 얘기도 하고요. 창피해서 친정 식구들에게도 말 못했는데 연정이에게는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던 연정이는 저보다 더 분노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너네 남편?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봐라? 너 그런 인간이랑 왜 살아? 당장 이혼해. 맞아. 이건 이혼밖에 답이 없어. 근데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놀랄까 싶고 주변에 말하기도 쪽팔리고. 야,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이혼해봤잖아. 쪽팔린 건 잠깐이고 부모님한테 죄송한 것도 잠깐이야. 그럼 미친놈이랑 사느니 그냥 이혼하는 게 나아. 내가 도와줄게. 저를 위해 위로해주는 연정이를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죠. 근데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 바람난 여자는 잡아내야지. 당연하지. 너 그거 카톡 캡처 해놨어? 아니,
그런 것도 안 했어? 해야지 바보야. 그때 너무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어서. 하긴 그렇게 이성적으로 행동이 되겠니? 이해는 해. 어쩌지? 그 여자 잡아내야 되는데. 일단 천천히 알아봐. 만약 그 여자 잡으러 가야 되면 내가 도와줄게. 너가? 당연하지.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다 도와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기대. 알았지? 고마워. 친구라도 그렇게 해주기 힘들 법한데 연정이는 진심으로 저를 위로하고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연정이에게 거듭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후로 연정이는 매일같이 제게 연락해 남편 낌새는 어때? 그 여자랑 연락하는 것 같아? 여차하면 내가 같이 가줄게. 이혼 준비 변호사 필요하면 말해. 라며 저를 챙겼습니다. 저는 연정이를 완벽한 내 편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알아낸 모든 사소한 것들까지 공유했죠. 연정이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남편의 실체를 더 깊이 파헤치고 싶었는데 남편이 낌새를 눈치챘는지 핸드폰에 잠금 패턴을 걸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연정이에게 말했더니 패턴을 알아내보라며 그게 힘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별 생각 없이 패턴을 푸는 걸 뒤에서 봤거든요. 아들 자자 패턴으로 엄청 간단하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걸 모르는 척 기억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 폰을 들고 나와 패턴을 풀고 들어가 봤는데 웬걸 제이와의 카톡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남편이 눈치를 챈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카톡 말고 다른 메신저는 없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샅샅이 뒤지게 되었고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뒤지던 저는 남편이 폴더 안에 숨겨놓았던 또 다른 메신저 앱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걸로 제이와 연락했구나. 딱 걸렸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신저 앱을 들어간 저는 또다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남편의 비밀이 가득했거든요. 이 개새끼.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분노를 넘어 허탈한 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카톡의 제이는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거죠. 저는 연정이가 알려준 대로 일단 그것들을 다 제 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실을 연정이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연정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연정이는 전자제품 센터에 출근하는데 출근 전에 서둘러 간 거죠. 연정이는 무슨 일이냐고 했고 제가 남편에 대해서 더 충격적인 걸 알았다고 진짜 이혼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정이가 반색을 하며 그 제이에 대해서 알아낸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하려다가 너무 급하게 와서 숨이 차다고 했습니다. 연정이가 잠깐 기다리라며 물을 가져다 준다고 했죠. 그런데 연정이가 가져다 준 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쿵 하고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컵, 제이의 프로필 사진에 있던 그 컵인데 싶은 거예요. 컵이 일반적인 컵이 아니고 독특한 색깔과 디자인이라 단박에 기억이 났습니다. 이 컵이 왜 싶은 순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연정이를 바라봤고 연정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컵 뭐야? 전에 터키 여행 갔을 때 사온 건데 왜? 터키 여행? 그럼 국내에는 있는 게 아니네. 나도 독특해서 산 건데 왜 그래? 저는 연정이를 빤히 바라봤더니 연정이도 뭔가 캥기는지 살짝 눈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연정이에게 말했습니다. 너지, 제이가. 그 순간 연정이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뭔 소리야? 너 맞잖아. 내 남편이랑 놀아놨던 게 너구나.
야, 너 지금 뭔 소리해? 핸드폰 줘봐. 왜? 아닌지 확인하게. 야, 너 나한테 왜 그래? 아, 이제 알겠네. 계속 이혼하라고 변호사 소개해준다고 하고. 너였구나. 아니거든? 너 뭔 소리해? 그러니까 폰 확인하자고. 그래, 확인해. 하면서 제 옆으로 거의 던지듯이 폰을 주더라고요. 너 아니면 두고 봐. 우리 인연 끝이야. 라면서 으름장을 놓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확인을 하려고 카톡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제가 진짜 확인할 줄 몰랐는지 식겁하더니 달려와 폰을 뺏는 거예요. 너 똑바로 얘기해. 네가 제이지? 그 순간 연정이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막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나 네 남편 너무 사랑해. 저는 연정이의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이가 다름 아닌 연정이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역겹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제 눈물을 닦아주는 척하며 저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저한테 칼 꽂고 완전 가지고 논 거잖아요. 그 가증스러움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너 미쳤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정말 뻔뻔하다. 그러면서 그 상간녀 잡는 걸 도와준다고. 그 상간녀가 바로 넌데 이게 무슨 코미디야?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아, 나한테는 이혼하라고 부추기면서 증거 없애고 그랬구나. 어쩐지 그 인간이 카톡 주고받은 거 싹 지웠던데. 네가 알려준 거지? 너랑 강민수랑 진짜 미쳤구나. 연정이는 아무 말도 않고 무릎을 꿇은 채로 눈물만 뚝뚝 흘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워 보이고 미치겠는 겁니다. 야, 입이 있으면 뭐라도 말해봐. 너한텐 할 말 없어. 근데 민수 씨랑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 사랑?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너무 사랑해. 나 이혼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민수 씨 만나는 순간 알겠더라. 내가 왜 이혼했는지. 아, 이 사람 만나려고 그랬구나. 내 진짜 반쪽은 이 사람이구나 알겠더라고. 어이가 없으니 웃음까지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현정은 저에게 정은아, 너한텐 정말 미안해. 근데 너 이미 민수 씨한테 마음 없잖아. 지긋지긋하잖아. 민수 씨가 과거에 동거하고 애인을 사실 속인 것도 용서하기 힘들댔잖아. 근데 나는 그런 것도 다 이해할 수 있거든. 그럼에도 나는 민수 씨 좋고 얼마든지 품을 수 있거든. 지랄을 한다.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싶니? 그만큼 내가 진심이란 뜻이야. 제발 이혼해줘. 원래 하려고 했잖아. 제이가 내가 아니라 누가 됐든 너는 어쨌든 이혼하려고 했잖아. 위자료 명목으로 돈 줄게. 내가 빚을 져서라도 너한테 위자료 줄게. 그렇게 해서라도 내 남편이랑 살고 싶니? 나한테 들어서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면서도? 그래도 좋아. 그래도 사랑해. 와, 남자한테 미친 여자가 이런 거구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벌레 보듯 연정이를 내려다본 뒤 그 집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 충격과 배신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같이 상간녀 잡으러 가자고 했던 친구가 남편의 상간녀였다니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날 이후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모든 걸 다 들킨 것을 안 이후로 집에 안 들어왔고 이현정은 저에게 툭하면 전화해서 이혼해달라고 자기가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들키니까 아주 대놓고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무시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순순히 이혼해 줄 수는 없었죠. 저는 제 나름대로 증거를 모으고 소송 준비를 하는 등 바빴습니다.
물론 이현정한테도 소송을 해야 했죠.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제가 그 여자들과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향하기 위해 준비를 했어요. 그때의 제 심정은 너무 참담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일에 휘말렸을까?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이게 뭔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간신히 멘탈을 붙잡고 내 할 일을 하자, 그리고 끝내자,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 놈인가 싶었는데 이현정인 겁니다. 제가 전화도 안 받으니 아예 찾아온 거죠. 뭔데? 정은아, 너 왜 전화 안 받아? 여기 왜 오는데? 강민수 너네 집에 있는 거 아니야? 민수 씨가? 아니, 안 왔는데. 연락도 잘 안 되는데. 참나,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살겠다더니 연락도 안 되니? 너네 사랑 알만하다. 여길 왜 와? 꺼져. 나중에 상간소송할 테니 그거나 쳐받으세요. 그 말에 연정이는 또다시 무릎을 꿇더라고요. 야, 작작 좀 꿇어. 네 그 싸구려 무릎 나한테 아무 감흥도 없어. 내가 진심으로 말할게. 이혼해줘. 나 민수 씨 너무 사랑해. 그 사람이라면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모습에 저는 웃음이 막 났죠. 진짜 기가 차서요. 이현정, 내가 한때 네 친구였어서 그나마 불쌍해서 말해줄게. 정신 차려. 강민수 그 인간, 네가 이럴 인간이 아니야. 네가 뭐라고 하든 나를 고소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려도 나는 그 사람 포기 못해. 참 대단한 사랑이네. 좋아. 그럼 너 지금 나 따라가자. 어디 가는데? 어디 가긴 강민수 만나러 가지. 민수 씨를 어디서 보는데? 이혼 얘기하러? 참나. 그래, 나 이혼할 거야.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더는 못 살겠어. 너하고 달리 나는 비위가 너무 약해서 그런 쓰레기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네가 그 쓰레기 주워다 살아. 정말 그래도 돼? 그래, 자존심도 없는 년아. 그러고 살아. 근데 그 전에 일단 따라와. 따라와서 직접 보고해기해. 저는 가방을 챙겨 나갔고 연정이도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제 차 타고 목적지로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싶어서 헛웃음이 자꾸 나더라고요. 제가 자꾸 웃으니까 연정이가 보는 겁니다. 왜 웃어? 내 꼬라지도 웃기고 네 꼬라지도 웃겨서 웃는다. 나 그 인간하고 이혼할 거야. 더 안 살아. 그리고 너한테도 상간소송 걸 거야. 소송 걸지 말고 내가 그냥 위자료 주면 안 될까? 너 돈 많니? 얼마 줄 건데? 그 말에 연정이는 아무 대답 못 하더라고요. 상간소송으로 정당하게 받아낼 거고 재판 결과까지 다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강민수 그 인간만큼 너도 소름 끼치는 쓰레기라는 거 알아두고. 연정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다 왔네. 따라와. 연정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카페 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로 민수 씨가 와? 삼자 대면하게? 내가 다 인정했잖아. 그 말에 저는 또 웃었죠. 삼자 대면 같은 소리 하네. 한 6자 대면 정도는 되겠다. 그게 무슨... 잠시 후 어떤 여자가 왔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앞에 앉았고 연정이는 황당하게 보더라고요. 그 여자가 먼저 이현정을 보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그쪽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참나. 그 말에 그 여자 황당해하고 연정이도 묻는 겁니다. 정은아, 이 여자 누구야? 있어봐. 올 사람 더 있으니까. 마침 저기 오네. 잠시 후 다른 여자 한 명이 더 왔습니다. 그 여자는 엄청 어리고 앳된 얼굴이었죠. 쭈뼛거리더니 앉더라고요. 이 여자는 또 누구?
한 명 더 와야 되는데. 잠깐만. 저는 한 명 더 오기로 한 여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안 오고 잠수 탔네. 됐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뭐. 이게 다 뭔데? 연정이의 물음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뭐긴 뭐야. 나 빼고 강민수 그 인간이 만나는 상간녀 모임 아니야. 그 말에 연정이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뭐라고? 제 말에 한 여자가 발끈하더라고요. 저기요, 상간녀라뇨. 저는 진짜 유부남인지 몰랐거든요. 몰라서 만났다는 증거는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런 증거가 어딨냐고요. 저는 피해자예요. 그럼 나중에 강민수 오기로 했으니까 그때 둘이서 알아서 얘기해요. 만약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으면 그쪽은 피해자겠네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쪽한테도 소송할 겁니다. 진짜 어이없네. 저는 다른 어린 여자에게도 물었습니다. 그쪽은 다 알고 만났죠? 주점 알바생이었으니 사장님 유부남인 건 100% 알았을 거잖아. 죄송합니다. 근데 사장님이 막 선물 사주고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 해서. 어쨌든 그쪽은 다 알고 만난 거잖아. 나이도 어리면서 간도 크네. 저랑 그 여자들 사이에서의 대화를 들은 이현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잠깐만,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들어도 파악이 안 되니? 강민수 내연녀가 너뿐만이 아니야. 지금 이 여자 둘에 오늘 안 온 여자 한 명까지 3명이나 더 있다고. 내가 밝혀낸 건 이 정도인데 모르지 더 있는지. 뭐라고? 제 말에 이현정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이 여자들이랑 민수 씨가? 이현정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죠. 제 남편이랑 지만 놀아난 줄 알고 이혼해달라 어쩌네 하면서 무릎 꿇고 울고 생쇼를 다 했는데 이현정은 전 남편의 수많은 내연녀 중 하나였던 겁니다. 네, 제가 그때 남편의 또 다른 메신저에서 발견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남편은 카톡 말고 다른 메신저를 이용해 무려 3명의 여자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그중 한 명은 주점 알바생이었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여자들에게 다른 것도 속였다는 겁니다. 주점 알바생한테도 주점은 부업일 뿐이고 낮에는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하질 않나 다른 여자에게는 노조 위원장이라고 했다더라고요. 게다가 또 다른 여자에게는 모텔을 2개 운영하는 사업가라고도 했고요. 아무튼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 겁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남편은 이 거짓말들을 유지하기 위해 빚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다른 여자들한테는 돈을 썼는데 이현정한테는 돈을 받았더라고요. 이현정이 2천만 원가량을 줬는데 그 돈은 제가 알기로 이현정이 전 남편이랑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의 일부입니다. 제 남편이 사업자금 어쩌고 필요하다고 하니 이현정이 냉큼 준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은 이현정한테 받은 돈으로 다른 여자들한테 선물 사주고 놀아나는데 썼던 거죠. 저는 남편의 메신저 속 여자에게 연락을 쫙 돌렸습니다. 나는 강민수 아내이다. 내 남편과 바람 피우는 정황 다 포착했고 상간소송할 거다. 할 말 있으면 약속 장소로 나와서 말해라 라고요. 어떤 여자는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하고 어떤 여자는 한 번만 봐달라고 했죠. 저는 강민수랑 다자대면 할 거니 오라고 했고 이렇게 만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편도 불렀어요. 여자들이 올 거라고는 안 했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테니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좀 있으면 올 예정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현정은 충격이 엄청나 보이더라고요. 다른 여자들이야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나면서 선물 받아내고 금전적인 이득이라도 얻었지. 이현정은 돈까지 뜯겼잖아요. 그것도 전 이혼해서 받은 위자료를요. 충격이 상당히 보이더라고요.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며 강민수가 들어섰는데 걸어오다가 제 옆에 여자들 보고 기함하며 도로 도망하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도망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현정이 달려가서 제 남편 머리채를 잡았거든요.
연정이는 눈이 돌았고 완전 폭발했더라고요. 미친 사람처럼 남편에게 달려들어 남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사실 그 머리는 남편이 과거에 엄청난 거금을 들여 심은 모발이식 머리였거든요. 남편이 정말 아끼고 약 먹어가며 지키는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현정이 달려들어 죽을 듯이 머리채를 잡고 뜯어내더라고요. 남편도 소리 지르고 카페 안에 사람들 다 쳐다보고 남편은 머리 놓으라고 이현정 밀치는데 그 모습에 이현정은 눈이 더 돌아서 머리를 다 뽑아놓을 기세로 울부짖었습니다. 이현정은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이혼하고 나랑 살자며 이게 다 뭐냐고 고함을 질렀고 남편은 머리 놓으라며 이현정을 마구잡이로 떠밀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져 나간 이현정 손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었고 남편은 이 미친년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발을 동동 굴리더라고요. 머리털이 진짜 형편없이 뽑혀나갔거든요. 웃긴 상황이 아닌데 웃길 정도로요. 게다가 다른 여자 한 명도 가서 제 남편에게 유부남인 거 속인 거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거 보니 그 여자는 진짜 제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어쨌든 남편은 도망치려 했고 그 여자도 해명해보라며 남편 팔 붙잡고 이현정은 바닥을 치고 울고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모든 광경을 팔짱을 낀 채 그저 조용히 지켜보면서 그 모습을 조용히 촬영했죠. 카페 사장이 경찰을 불렀고 카페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그리고 연정이를 포함한 나머지 상간녀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그 여자만 빼고요. 그 여자는 따로 남편을 상대로 고소를 했죠. 남편은 연정이를 폭행으로 고소했고 연정이는 남편을 사기죄로 맞고소했습니다. 그야말로 진흙탕 개싸움이었죠. 남편 강민수는 마지막까지 제게 연락해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며 애원했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는 쇼를 벌였습니다. 이현정은 소송 과정 내내 강민수에게 속았을 뿐 나도 피해자다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죠. 서로의 탓을 하는 그 둘의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분하고 철저하게 제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상대 여자들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냈죠. 지지부진한 법정 다툼은 무려 1년 정도가 걸렸고 그 지긋지긋한 싸움 끝에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족쇄가 풀린 듯한 해방감이 들더라고요.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구나 싶기도 하고요. 남편은 저 말고도 그 여자들과의 여러 개의 소송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현정은 이혼한 전 남편에게서 힘들게 받은 위자료를 제 남편에게 홀랑 뜯기고 또 본인의 상간소송 위자료로 저에게도 남은 돈을 줘야 했죠. 전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가 피 같은 돈이라고 할 땐 언제고 저한테 위자료로 다시 준 상황이니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전 남편과 이현정은 그 후 완전 원수지간이 되어 악착같이 싸우고 있는데 서로 팽팽하게 싸워서 계속 다툼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똥이랑 설사의 싸움이죠. 이현정은 제 남편이 운명의 상대라고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정작 제 남편은 이현정을 돈으로밖에 안 본 것 같아요. 저는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 같은 놈하고 다 끝난 것만으로도 좀 살 것 같고 이제는 제 인생을 다시 살아가려 합니다. 상처뿐인 결혼 생활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자료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이제는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비에 젖은 땅이 마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제 앞에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제가 가꾸어 나가야 할 인생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신과 거짓으로 얼룩진 과거를 모두 정리하고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에 이혼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는 없었기에 좀 더 이혼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책임감과 예의도 없는 미성숙한 인간이랑 결혼을 해서 참 마음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만 해도 참 좋았는데 이혼을 할 때 남편과의 사이는 최악이었기에 과거의 일이 마치 전생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남편과 저는 제 친구 커플에 의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개발자였고 저는 2차전지 개발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귈 때만 해도 너무 행복했죠. 재밌고 얘기도 잘 통하고 항상 만나면 할 말이 넘쳐나는 커플이었습니다. 주량도 똑같고 생각하는 가치관도 비슷하다고 느꼈기에 마치 완벽한 반쪽 같기도 했죠. 남편의 연봉은 저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둘 다 개발자로 일했기에 직업에 대한 것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처음 사귈 때는 둘 다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컸었는데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근데 사귀다 보니 서로가 너무 잘 맞고 또 이런 남자라면 결혼해서도 너무 재밌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자기도 저를 만나면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고 또 저랑 결혼도 하고 싶어졌대요. 하지만 그 전까지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결혼 자금을 준비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던 게요. 저희 친정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였는데요. 저 결혼할 때 집을 해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만 행복하면 엄마랑 아빠는 그걸로 됐어. 다만 네가 선택한 삶이니까 힘든 일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뭐 시댁 형편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만나뵈니 시어머니 될 분이 성품이 좋은 분 같더라. 저희 부모님도 하나밖에 없는 딸, 비슷하게 여유 있는 수준의 집에 시집 보내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희 부모님께 굉장히 고마워했고요. 남편은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2천만 원이 전 재산이라며 모두 저에게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은 결혼할 때 2천만 원을 해왔고 나머지는 다 제가 한 거죠. 시댁 형편이 어때서 그랬냐고요? 남편은 오래되고 낡은 외곽 지역의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집이 너무 오래되고 낡고 부서진 데도 많아서 좀 놀랐어요. 티는 안 내려고 했지만 그런 집은 처음 봤거든요. 아버님은 학원 차량 운전기사 일을 내내 하시다가 그 후에는 작은 기사식당을 열어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거기서 일하셨고요. 어머님은 생활력이 강하고 부지런하고 검소하신 분이었는데요. 제가 가만 보니 시댁 형편이 어려운 건 시아버지 때문이 크더라고요. 아버님은 술을 심하게 좋아하셨고 돈 문제, 여자 문제로 어머니 속도 많이 썩힌 분이라고 했습니다. 집 형편도 안 좋지만 시아버지 될 사람이 여성 편력에 알코올 중독에 솔직히 지금 같으면 절대로 결혼 안 할 조건인데 그땐 저도 뭔가 단단히 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나마도 다행이라 해야 할지 어머님은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말씀이 많지는 않으셨지만 마음이 깊고 따뜻한 분이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어머님은 저에게 해준 것이 없는 것에 대해 몹시 미안해 하셨어요. 시어머니로서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자주 그러셨는데 말로만 그러신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미안해 하시는 게 보였어요. 특히 저희가 시댁에 이것저것 사들고 가면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아가, 돈 쓰지 말라니까 뭘 그렇게 사들고 오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빈손으로 와. 저희 부모님이 시댁 갈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비싼 것도 아니에요. 부담 가지시지 말고 드세요. 아휴, 너네 먹지 참 미안하게. 어머님은 늘 미안해하시고 없는 살림에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나 음식을 꼭 챙겨주려 애쓰셨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좋으신 반면 아버님은 불평불만이 많으셨어요. 특히 저희 부부가 시댁에 자주 안 오는 걸 못마땅해 하셨죠. 예전 같으면 결혼해서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했어. 너희들끼리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면 여기에 자주 오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버님이 술 드시고 그런 소리를 할 때면 어머님이 기겁을 하셨습니다. 직장 다니느라 바쁜 애들한테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아요. 바쁜 애들 뭘 자꾸 오라 가라 해요. 당신이 그렇게 물러터지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돼서는. 시어머니가 뭐 어쨌다고. 결혼한다고 해준 것도 없어서 미안하구만. 사돈댁에서 애들 편히 살라고 집까지 해주셨는데 우린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런 소리까지 하지 말아요.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며느리 눈치나 보고 잘하는 짓이다. 어머님은 평소에는 조용하신데 아버님이 괜히 볼멘 소리를 하실 때면 필사적으로 나서서 방패막이를 자처하셨습니다. 저한테 싫은 소리 절대 안 듣게 하시겠다는 게 보여서 너무 감사했죠. 아버님은 제가 보는 앞에서 어머님을 면박 주고 무시하는 언행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놀란 적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제 남편을 앉혀놓고 쓸데없는 가부장적 교육을 하시기도 했죠. 여자는 남자가 길들이면서 살아야 한다느니, 남자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어야 여자가 남자를 우습게 안 본다느니, 이런 말씀을 제가 듣는 데서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맞장구를 쳤죠. 물론 아버지 말이 다 맞아서 그랬다기보다 적당히 맞춰드린 거지만요. 하지만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동물이잖아요. 남편은 필사적으로 자기는 아버지와 다르다고 부정하며 살았지만 막상 결혼해서 보니 남편에게선 아버님의 모습이 꽤 많더군요. 그리고 그런 특징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요. 신혼 초 저와 남편이 가장 많이 다퉜던 것만 해도 가사 분담 문제였습니다. 둘 다 맞벌이를 하는데도 남편은 자기 몸만 깨끗하게 할 줄 알았지 집안일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던 때라 제가 잔소리하면 눈치라도 보고 고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싸울거리는 남편이 아버님을 닮아 술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술자리나 친구 모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게다가 어디 나가면 있는 척하고 술값도 툭 하면 자기가 내는 겁니다. 거기까진 이해했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긴 하지만 여자 나오는 술집도 자주 가고 했더라고요. 하여튼 싫다 하면서 아버님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닮았던 거죠. 그렇게 결혼해서 살던 즈음에 아버님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가던 식당 못 나가셔서 어머님이 거의 전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어머님은 식당 일도 하면서 아버님 끼니까지 챙겨드려야 되고 가뜩이나 마르고 수척해 보이는 어머님은 더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몸도 안 좋으면서 술도 엄청 많이 드셨습니다. 어머님이 말려도 생 난리를 치며 술을 계속 드셨어요.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아는데 술을 먹어야 낫는다면서요. 하여튼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병원을 오다니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 결혼하고 2년 만에 있던 일이었죠. 솔직히 말하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셨는데 이제는 좀 편히 사실 수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혼자 남은 저희 어머님이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혼자 되셨는데 혼자서 그 외진 곳에 사시는 건 좀 위험하지 않니? 좀 좋은 집에서 모시는 걸로 상의해봐라. 제 생각에도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좋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한 지역에서 병원을 오래 운영하시면서 단골 환자분들이나 지인분들을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마침 시어머니 사시는 인근 도시에 대규모로 개발을 한다는 정보를 들으시고는 땅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시골집 한 돈으로 땅을 사시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정보니까 시어머니 시골집 처분해서 땅을 사도록 해. 시어머니가 살 집은 아빠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말고. 어머님께도 얘기를 전했는데 사돈께 도움을 받는 게 면목 없다며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남편까지 설득하니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머님 시골집을 파는 게 오래 걸릴까봐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운때가 맞았는지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매도하고 친정아빠가 말한 땅을 매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골집 판 돈으로는 살 수 있는 평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일단 시어머니께는 나중에 말하라고 하고 돈을 더 보태 좀 더 큰 부지의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등기는 시어머니 앞으로 해드렸고요. 땅은 당장 오를 거 생각하고 산 게 아니고 묻어두는 거라 한동안은 잊고 살았습니다. 어머님 사실 곳도 마련해 주셔서 어머님도 거기서 지내셨고요. 그런데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빠 말대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개발 호재가 터지면서 주변 땅값이 크게 오른 건 물론이고 보상 받을 때까지 더 오를 거라고 하더군요. 바로 팔 건 아니라서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정말 기분이 좋았죠. 저도 아이를 슬슬 가져보려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듣게 되면서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구나 했어요. 남편 역시 그 땅이 대박이 나니 정말 좋아했고 어머님도 너무 고마워하고 좋아하셨죠.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몰랐습니다. 돈이 갑자기 생기니 본성이 튀어나온 건지 그 일을 시작으로 남편의 밑바닥까지 보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어머님께 땅을 일부 팔아서 자기를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거 나중에 판다고 얼마나 더 오른다고 그래. 그냥 지금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자고요. 아, 사돈어른이 더 들고 있으라는데 왜 자꾸 그래? 그리고 너, 이 땅이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전부 네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혜영이랑 사돈어른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땅 살 수도 없었어. 아, 사돈어른 말 듣고 잠자코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팔라고 그러는 거야? 아, 엄마, 나중대도 똑같다니까요. 아, 그러지 말고 좀 팔아서 나 좀 달라고요. 어머님은 남편이 땅을 팔아달라고 조른다고 제게 몇 번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님 땅인데 왜 자꾸 그러냐, 어디 쓰려고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따졌고 그 일로 남편과 부부싸움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땅이 대박이 터지면서 갑자기 허파에 바람이라도 단단히 든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바람이 불어도 단단히 불었는지 제 잔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박하고 술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원래도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란 건 알았지만 그맘때 더 심해졌죠. 친구들과 골프 치러 간다며 여행을 가기도 했고요. 그나마도 그 전엔 제 눈치 보면서 집안일도 나눠서 하곤 했는데 그때부터는 더 이상 집안일이든 뭐든 아예 손 놔버리고 제멋대로 행동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임신 계획 얘기도 쏙 들어가고요. 그때 저희 부부 사이는 몹시 안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밤을 거의 새고 들어왔는데 술 냄새와 더불어 여자 향수 냄새까지 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남편이 술은 마셔도 그냥 친구들이랑 호프집 같은 데서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자 있는 술집에 가는 것 같다고 의심을 할 때였는데 그날 남편의 몸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니까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냥 신발 벗지 말고 나가. 나가서 술집에서 그냥 살아. 여기가 네 하숙집이야?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꼬부러지는 혀로 그러더군요. 술에 단단히 취한 남편은 헛소리를 막 짓거리는 거예요. 너 말 잘했다. 나 너랑 살기 싫었는데 잘 됐어. 우리 집도 이제 땅 부자 다 됐고 돈 좀 쓰면서 살고 싶은데 네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돈줄이 꽉 묶여서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하고 있어. 어찌됐든 우리 엄마 돈인데 네가 뭔데? 나 진짜 짜증나서 너랑 안 살고 싶어. 남편의 입에서 안 살고 싶다는 말이 나오자 저도 몹시 놀랐죠. 뭐라고? 말 다 했어? 그게 네 속마음이었니? 그래. 솔직한 말로 니네 집 좀 산다고 나 은근히 무시했지. 말은 안 해도 다 느껴. 집안일 하라고 눈치 주고 내 참 더럽고 치사해서. 근데 어쩌지? 우리 집도 이제 부자라고. 부자. 나 너한테 설설 기면서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렇게 살 이유 없어. 라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도 없는 거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결혼하고 함께 살았고 또 어머님 돈 벌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돈 좀 만지게 되니 저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물론 술 취해서 하는 말이었고 다음날 기억도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남편의 진짜 속마음인 건 확실했습니다. 사람이 변한 건지 아니면 본성이 저랬는데 이제 와서 돈 좀 생긴 것 같으니 본성이 튀어나온 건진 모르겠지만요.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충격이 너무 컸는데 한편으로 남편이 갑자기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게 뭔가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남자가 와이프한테 이혼 소리 할 때가 언제겠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을 경우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고 누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의심이 가기 시작하니 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몰래 감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꼬리가 밟혔습니다. 남편 옷을 세탁하려고 하다 보면 꼭 주머니에서 노래방 라이터나 유흥업소에서 쓴 영수증이 나오곤 했는데 한 번은 무슨 모텔 이름이 적힌 라이터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술집에서 받은 건가 했는데 그 후로 같은 모텔 라이터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아, 여길 간 거구나 알겠더라고요. 라이터에 적힌 모텔을 찾아보니 심지어 저희 집에서 멀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새벽에 남편 폰으로 전화 온 적이 가끔 있었는데 가만 보니 전화 오는 번호가 같은 번호더라고요. 저는 그 번호를 제 폰에 저장했는데 확인해 보니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구나 알겠더라고요. 확실한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 폰을 뒤졌더니 역시나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하나도 안 지우고 놔둔 겁니다. 저는 그것도 전부 제 폰으로 옮겨 저장해 놨죠.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할 만한 연기력은 없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그러나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당연하게도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한다면서요. 당신이 원하면 카드 내역이랑 다 보여줄게.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지 마. 솔직히 회식 같은 걸로 도움 있는 술집에 몇 번 간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바람피고 그런 적은 없는 인간이야 내가. 이러면서 당당하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여자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기를 뺐더라고요. 자기가 당당하면 왜 전화도 못하게 할까요?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느낀 남편 놈은 그제야 한다는 말이 그냥 3개월 정도 잠깐 만난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그동안 당신이 줄줄 증거를 흘리고 다니지를 말든가.
나 모르게 철저히 감추기라도 하지 그랬니?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 돌변해서는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네. 우리 이혼하자. 근데 나 돈 없는 거 알지? 위자료 없어. 그냥 합의 이혼해주면 이 집에서 내가 깨끗이 나가줄게. 라더군요. 그리고 짐 챙겨서 집까지 나갔습니다. 아마 상간녀 집으로 갔겠죠. 남편이 그렇게 집을 나가고 저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친정 부모님께는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성 씨가 저랑 살기 싫대요. 여자가 생겼다고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대요. 저희 이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제 말을 들으시고 몹시 놀라셨죠. 세상에, 그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지한테 분에 넘치는 마누라 얻었으면 평생 고맙게 생각하고 잘하고 살 것이지 여자라니. 지네 아빠 하는 짓 그대로 따라하네. 어머님도 아들에 대한 실망이 몹시 크신 듯 했습니다. 내일 내가 갈 테니 너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저희 집에요? 현성 씨도 집에 없는데. 너한테 줄 게 있어서 그렇다. 일단 내일은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어. 알았지? 어머님은 뭔가 결심한 듯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뭘 주신다는 건지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웬 서류봉투를 들고 있으셨어요. 헬쓱한 얼굴로 앉아있는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더니 입을 여시더군요. 너 내일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아들은 너를 담을 그릇이 못 되는 것 같다. 너 같은 와이프가 어디 있다고. 복을 지발로 찬 거지.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 해도 이해를 못하겠어. 생전 지아버지도 저렇게 계집질하면서 내 속을 썩였는데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주위에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다. 눈이 완전히 돌아가서 다른 거는 안 보일 거야. 저는 그 말에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어머님도 저 그냥 이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 말에 고개를 가로저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 자식 이혼하라는 엄마가 어디 있겠니? 그런데 너 생각하니까 너한테도 미안해서 참고 살라는 말은 못하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서류를 주시더라고요. 자, 이거 받아라. 엄마 땅 등기 권리증이야. 갑자기 등기 권리증을 내미는 어머님께 놀라 물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제 말에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이 땅 산 거 다 네 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너 아니었으면 이럴 생각이나 했겠니? 사돈 어른들께서 나 살 곳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 도와주셨으면 나 혼자서 고생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 땅 절반은 너한테 언젠가는 주려고 했어. 어머님은 가지고 계신 땅의 거의 절반이 넘는 지분을 제게 이전하겠다며 등기 권리증을 주셨습니다. 증여세 걱정하지 말고 등기 이전하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의 결정이 너무 놀라웠죠. 미워도 그래도 친아들한테 이걸 주시면 주셨지. 이혼하면 남남인데 저한테 이걸 주시다니요. 저를 위한다는 어머님의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말만 적당히 저를 달래려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미안해하시고 진심으로 저를 위한 선택을 하길 바라시는 거였어요. 절대 네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고 등기 이전 끝나면 이혼해라. 개망나니 같은 놈하고 사느라 고생 많았다. 네 덕에 인간 좀 되려나 했는데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지네 아빠 닮은 본성은 못 고치는 건가 보다. 아직 나이도 젊은데 너도 마음고생 그만하고 재미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러셨습니다. 어머님의 진심이 너무 느껴졌지만 차마 이걸 받을 순 없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이건 다시 들고 가세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제가 이 땅을 바란 것도 아니고요. 아무 소리 말고 내 말대로 해.
네 친정아버지가 돈 보태주신 거 아니었으며 이만큼 사지도 못했을 거 나도 다 알아. 최대한 빨리 등기 해놓으렴. 어머님은 제게 서류를 주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께 받은 서류를 들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어머님 의사대로 그 땅을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테 위자료 받는 셈 치고요. 솔직히 저도 남편이 저렇게 나오는데 계속 붙잡고 억지로 살 생각도 없고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뻔뻔하게 상간녀 집에 살면서도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서 위자료도 얼마 못 준다고 나오는 게 괘씸했는데 그래 나도 이 마당에 받을 거 받자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바로 어머님 명의의 땅 절반 정도를 제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증여세가 어마어마하긴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어디서 돈이 나셨는지 증여세도 내주셨습니다. 저는 증여세 내주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막상 땅을 물려받으니까 제 속에선 뭔가 전투력이 상실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남편과 빨리 정리하자고 마음을 먹었죠. 한 달이 다 되도록 남편 놈은 자기 집만 쏙 빼가는 거 말고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기에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혼해 줄 테니 도장 가지고 와. 협의이혼하고 깨끗하게 갈라서자. 제가 갑자기 협의이혼 해준다고 하니 남편도 놀란 눈치였죠. 소송한다고 난리치더니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어쨌든 잘 생각했어. 계속 질질 끌어봐야 서로 피곤하지. 남편은 제가 이혼해주겠다고 순순히 나오니 아주 들떠서는 당장 도장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당장 올 것처럼 말하던 놈이 며칠이 지나도 온다는 말이 없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연락도 없이 주말에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이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죠. 시어머니는 허겁지겁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예, 아직 네 남편 안 왔니? 아 글쎄 이 자식이 나를 찾아와서 땅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갔어. 여기 찾아올 것 같아서 달려왔는데 아직 안 왔구나. 하는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남편이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 미쳐도 제대로 미쳤는지 혼자가 아니라 상간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바람 피운 여자를 데려오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더러운 발 우리 집에 들이고 싶지 않으니 거기서 얘기해. 남편 뒤에 서 있는 상간녀를 보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꼬락서니가 그냥 보통 여자 같지는 않고 어디 유흥업소 같은 데 다니는 여자로 보였습니다. 도대체 저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이 난린 건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도장 찍으러 오면서 상간녀 같이 데리고 오는 건 무슨 경우야? 남편은 씩씩대며 따지더라고요. 야, 너 딴 말 말고 엄마가 준 땅 문서 그거 내놔. 어찌 알았는지 남편은 어머님이 제 명의로 땅을 이전해 준 것을 알고 온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와서 무슨 땅 문서를 내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내놓으면 당신이 어쩔 건데. 이미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데. 등기 이전이랑 도장이랑 인감 다 내놔. 네가 뭔데 우리 엄마 땅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상간녀는 남편을 부추기듯이 뭘 물어보고 있어. 그냥 자기가 들어가서 뒤져보면 되잖아. 어디다 뒀는지 대충은 알 거 아냐. 라며 속삭이는 겁니다. 꼬라지를 보니 상간녀가 같이 찾아가자고 한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도 보통 내기 아닌 것 같고 남편도 등신 머저리 같았습니다. 그 꼴을 보시던 어머님이 서류를 내미셨습니다. 자, 여기 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등기부 등본이지 뭐야. 네가 직접 확인해라. 이미 네 처한테 지분 절반 다 넘겨줬으니 너도 정신 차리고 포기해. 남편놈은 그 말을 듣더니 손까지 떨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인 내가 아니라 어떻게 며느리한테 땅을 주냐고? 라면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네가 순진한 우리 엄마 꼬드겼지? 그러면서 막 저한테 다가가려는데
어머님이 그 사이를 막아서셨죠. 저는 지지 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 땅이 진짜 네 거라고 생각해? 어머님이 땅 사실 때 우리 아빠가 돈 보태주신 건 기억 안 나? 나 그거 돌려받은 것뿐이야. 내 땅 내가 돌려받고 나머지는 어머님 거고. 그 땅에 네 몫은 없어. 남편은 저를 노려봤고 어머님은 막 삿대질을 하며 따지셨습니다. 으이그, 정신 좀 차려라 인간아. 복덩이 같은 네 마누라 속이고 몰래 만난다는 기집애가 고작 저런 기집애야? 너 어쩜 니네 아빠랑 하는 짓이 그렇게 똑같냐? 내가 무슨 아빠랑 똑같아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너나 저 여자나 제정신이야? 똑같은 것들끼리 아휴. 너 그냥 내 아들도 하지마. 아들이라고 하기도 쪽팔려. 엄마 누구 편이에요 진짜. 내가 아들인데 왜 제 편을 드냐고요. 네가 이러고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네 편을 들어. 제발 후회할 짓 좀 하고 살지 마. 니네 아빠 보고도 느껴지는 것도 없든. 어머님의 진심 어린 호소에도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니 상간녀 데리고 확 가버리더라고요. 게다가 어이없게도 남편은 제게 민사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부당이득이라고 하면서 돌려달라고요. 제 이혼소송 담당해주시는 변호사님이 코웃음을 치더군요. 소장의 요구대로 다 받아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자기 몫으로 하려는 속셈이라면서요. 저 역시도 맞대응했습니다. 돈보다도 이렇게 치졸한 인간을 믿고 결혼하고 온 마음을 다했다는 게 너무 애통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자기 비하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놈이 애초에 그런 인간이었던 거지 내 탓이 아니라고요. 솔직히 제 덕분에 집에 큰돈이 들어왔는데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다 남편의 헛짓거리 때문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도 상간녀도 너무 괘씸해졌기에 위자료 소송도 걸었습니다. 원래는 어머님께 땅을 받았기에 위자료 소송 없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 괘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소송,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제 승소로 위자료 각 1,500만 원씩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건 민사소송은요. 황당하게도 1심 재판 전에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희 쪽에서 답변서 준비도 철저히 했는데 뭐 해보기도 전에 끝난 거죠. 남편 놈은 제가 순순히 이혼해준다고 할 때 하지 괜히 저 건드려서 위자료까지 뱉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다툼 끝에 겨우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몇 년 사이에 인생 경험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이혼 후에도 가끔은 어머님께 잘 지내시냐 안부 인사 정도 드리고 있어요. 어머님도 안부 인사는 하지만 서로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남편하고의 관계가 끝났기에 더 이상 만날 이유도 명분도 없으니까요. 어머님도 그렇게 하시길 원하고요. 참고로 어머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남편은 그 후로도 어머님 돈과 땅까지 탐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절대 줄 생각 없다고 그 여자랑 끝내라고 했다고 하고 남편은 어머님 말 무시하고 그 여자랑 살았대요. 그러다가 서로 대판 싸우고 엄청 안 좋게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불륜 주제에 뭐 대단한 사랑이나 하는 듯 착각했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나요? 그 여자도 남편에게서 받을 땅이니 뭐니 있는 줄 알았겠지만 그게 아닌 걸 알고 바로 떨어져 나간 모양이었죠. 남편은 뒤늦게서야 후회하니 어쩌니 했다는데 어머님이 후회는 알아서 하고 행여나 저 찾아가거나 괴롭힐 생각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고 후회를 해도 너 혼자 하라고요. 그런 말씀까지 하신 걸 보면 남편은 망난이어도 어머님은 참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식인 아들 편에 서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지 않고 며느리 입장에서 저를 이해하고 도와주셨으니까요. 어머님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미안해 하시지만 저는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고생 많이 했지만 어머님의 말대로 아직 저 많이 젊고 계속 상처에만 갇혀 지낼 순 없다 싶거든요. 이제는 제 행복 찾아서 잘 살아보렵니다.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옅어질 테니까요. 기나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